제7군단 사령부의 연병장 위로 불어닥치는 겨울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서웠고 도열에 있는 수천 명의 병사들 옷깃을 거칠게 뒤흔들었다. 잿빛 하늘 아래 펼쳐진 거대한 군사기지는 묵직한 침묵에 잠겨 있었으며 오직 바람 소리와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간신히 깨뜨리고 있었다. 이곳은 전방 최전선을 방어하는 핵심 부대였기에 공기 중에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병사들의 눈빛에서는 실전 부대 특유의 거친 살기가 느껴졌다. 단상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 군단장으로 임명된 한세연 중장이 꼿꼿한 자세로 서서 이 거대한 병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제복은 구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어깨 위에서 빛나는 계급장은 흐린 날씨 속에서도 차가운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한세연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연병장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군 내부에서는 파격적인 인사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고 정치적인 쇼라는 비난 섞인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향한 수만 개의 시선 속에 섞인 불신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단상 아래쪽 귀빈석에는 군단의 주요 참모들과 예하 부대 지휘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었다. 군수 참모 최명길 대령은 못마땅한 기색을 전혀 숨기지 않은 채 삐딱한 자세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기름진 얼굴과 불룩하게 나온 배는 그가 야전보다는 사무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편안한 군 생활을 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삼키며 옆자리에 앉은 자신의 신복인 인사참모에게 고개를 돌려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최명길 대령은 30년 가까이 군수계통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군단 내의 모든 물자와 예산 흐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 그는 현장 지휘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직속 상관으로 부임했다는 사실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에게 있어 군대는 철저한 남성들의 세계였고 힘과 연륜이 지배하는 곳이었기에 한세연의 등장은 그저 국방부에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물로만 보였다. 그는 주머니 속에 최고급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단상 위에 한세연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취임 행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동안 최 대령은 노골적으로 딴청을 피우거나 주변 장교들과 잡담을 나누며 분위기를 흐렸다. 그는 한세연이 훈시를 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을 때조차 헛기침을 크게 내뱉으며 주위의 이목을 분산시키려 애썼다. 그의 이러한 무례한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반감을 넘어 군단장으로서의 한세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주위의 다른 장교들은 최 대령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그를 제지하지 못했고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단상과 귀빈석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한세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톤은 예상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으며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실전적인 태세 확립과 군 기강 강화를 강조하며 군단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최 대령은 그녀의 연설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콧방귀를 뀌었고 옆 사람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그는 여자가 전쟁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 중얼거리며 그녀의 말이 그저 교과서에나 나오는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주요 지휘관들이 작전 회의를 위해 대회의실로 이동하는 복도는 무거운 군화 발소리로 가득 찼다. 최명길 대령은 자신의 파버린 장교들과 무리를 지어 걸으며 마치 자신이 이 부대의 주인인 것처럼 거들먹거렸다. 그는 복도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웃으며
지난밤에 술자리 무용담을 늘어놓았고 지나가는 하급 장교들의 격려를 건성으로 받았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새로 부임한 군단장에 대한 예우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다. 대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춘 최대령은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목소리가 모두에게 들리도록 톤을 높였다. 그는 이번 인사가 군의 수치라며 혀를 찼고 여성 장군은 그저 대외적으로 우리 군이 개방적이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떠들었다. 특히 그는 한세연이 정보병과 출신이라는 점을 들먹이며 야전에서 흙탕물 한번 튀겨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수만 명의 병사를 지휘하겠냐고 조롱했다. 그의 말에 동조하는 몇몇 장교들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맞장구를 쳤다. 한세연은 이미 회의실 내부에 들어와 있었고 열려있는 문틈으로 최대령의 그 모욕적인 언사를 토시 하나 빠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의 부관인 김소령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문을 닫으려 했지만 한세연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하수나하는 지심을 잘 알고 있었기에 침착함을 유지했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 앉아 앞에 놓인 작전 지도를 응시하며 최대령이 뱉은 말들을 머릿속에 차갑게 새겨넣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모든 참모와 지휘관들이 착석하자 실내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았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참석자들을 하나하나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상대방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최명길 대령에게 머물렀을 때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건조한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고 첫 번째 안건으로 군수 지원 현황을 지목했다. 최대령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거론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브리핑을 준비했다. 그는 복잡한 수치와 전문 용어가 가득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현란한 말솜씨로 현재의 보급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난해한 군수 약어들을 섞어 사용하며 신임 군단장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끔 유도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듯한 어투로 군단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 강조했다. 브리핑 도중 한세연이 특정 예산 항목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최대령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군단장님께서 아직 실무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해당 예산은 긴급 상황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단언했다. 사실 그 자금은 최대령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소위 관행적인 비자금의 일부였지만 그는 그것을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포장했다. 그는 숫자의 미로 속에 진실을 숨기는 데에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한세연은 최대령의 무례한 태도와 기만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펜 끝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톡톡 두드리며 최대령의 설명이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인다는 칭찬 아닌 칭찬을 건넸다.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묘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고 예민한 사람이라면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최대령은 그녀의 반응을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한술 더 떠서 군단장이 제안한 새로운 훈련 계획에 대해 예산 부족과 장비 노후화를 핑계로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는 여군들은 숫자에 약해서 현실적인 운영 비용을 계산하는데 서툴다는 식의 성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섞어가며 그녀를 자극했다. 회의실 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다른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군단장의 눈치만 살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라 군단장의 지휘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였다. 한세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정면에 걸린 대형 상황판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회의실 내의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모든 시선이 그녀의 등 뒤로 쏠렸다. 그녀는 지휘봉을 들어 군단의 보급로와 주요 거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최대령이 제시한 데이터의 허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최대령이 예상치 못한 깊이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령이 보고한 유류 소비량이 실제 훈련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과 피복류 교체 주기가 규정보다 빠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언급했다. 최대령의 얼굴에서 여유만만하던 미소가 순간적으로 사라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그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한세연은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그녀는 정보병과 출신답게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대령은 곧바로 표정을 수습하고 뻔뻔한 태도로 돌아와 현장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다. 그는 서류상의 숫자와 실제 현장은 다르다며 군단장님이 너무 원칙적인 잣대만 들이대면 부대 운영이 경직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인맥을 과시하며 자신이 없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보급이 끊길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다. 그는 한세연이 갓 부임한 상태라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협조가 절실할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었다. 한세연은 지휘봉을 내려놓고 다시 자리에 앉으며 깍지 낀 손으로 턱을 괴고 최대령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녀는 오늘은 최대령의 의견을 존중하여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겠지만 투명하지 않은 자금 운용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묵직한 바위처럼 최대령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최대령은 그것을 그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허세로 치부하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최대령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 느긋하게 서류를 챙겼다. 그는 나가는 길에 한세연의 책상 앞을 지나치며 들으라는 듯 혼잣말로 다시 한번 거슬리는 말을 내뱉었다. 그는 군대는 낭만이나 정의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이라며 여자들은 이런 진흙탕 싸움을 견디지 못한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가면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홀로 남은 한세연은 텅 빈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앉아 최대령이 제출한 두꺼운 군수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매서운 살기로 번뜩였고 입가에는 차가운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또 다른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군단의 군수비리 내역이 빼곡하게 적힌 비밀 감찰 보고서였으며 이제 사냥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군단장 집무실의 창문 밖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간간히 지나가는 순찰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밤의 정적을 가르고 있었다. 한세연 중장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식어버린 커피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모두가 퇴근하여 불이 꺼진 사령부 건물에서 그녀의 방만이 유일하게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녀는 돋보기를 들이대듯 지난 수년간의 군수 기록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숫자들이 아니라 그 숫자들 사이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아주 미세한 불일치들이었다. 최명길 대령이 제출한 보고서는 형식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으나 한세연의 예리한 직감은 그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부조리를 감지하고 있었다. 특히 유류 불출 대장과 차량 운행 일지 사이의 미묘한 시차와 수량 차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주기적이고 계획적이었다. 그녀는 붉은색 펜을 들어
의심스러운 항목들의 밑줄을 그어가며 머릿속으로 거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군단의 전투력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행위였기에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한세연은 예고 없이 군수지원단 예하의 보급 수송대대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지시에 현장은 발칵 뒤집혔고 대대장은 당황한 기색으로 군단장을 맞이하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한세연은 의전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유류 저장소와 정비고로 향했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거침이 없었고 수행원들은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기에 급급했다. 그녀는 현장의 병사들에게 직접 장비의 상태와 보급품 수령 절차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한편 최명길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다가 군단장의 기습 점검 소식을 전해 듣고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인 군수라인을 군단장이 직접 들쑤시고 다니는 것을 자신에 대한 불신임이자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수송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적당히 둘러대고 군단장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고 은밀하게 지시했다. 그는 한세연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현장의 디테일한 속사정까지는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최대령의 예상과 달리 한세연은 정비고 구석에 방치된 트럭들의 부품 교체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모순점을 찾아냈다. 서류상으로는 지난달에 새 부품으로 교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차량에 장착된 것은 낡고 녹슨 중고 부품들이었다. 한세연이 정비관을 추궁하자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상부의 지시로 예산을 아끼기 위해 재생 부품을 사용했다고 얼버무렸다. 그녀는 그 상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짐짓 모른 척 넘어가 주기로 했다. 그녀가 현장을 떠나자마자 최대령은 보고를 받고 분노를 터뜨리며 자신의 신복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그는 한세연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그녀의 길을 확실하게 꺾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가오는 대규모 기동 훈련을 기회로 삼아 군단장의 지휘 능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보급 라인에 고의적인 혼선을 주어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한세연의 무리한 작전 계획 탓으로 돌리려 했다. 최대령은 자신이 관리하는 비공식 자금인 일명 블랙펀드를 이용하여 외부 업체들과의 거래 내역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훈련에 필요한 핵심 물자들의 납품 시기를 교묘하게 늦추거나 불량품을 섞어 넣으라고 지시하며 뒷돈을 챙겼다. 이 자금은 그가 군 생활 동안 축적해온 막대한 부의 원천이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상급 부대의 고위 장교들에게 로비를 하며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 있었다. 그는 한세연 같은 젊은 여자가 감히 자신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며칠 후 군단급 기동훈련이 시작되자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굉음을 울리며 작전 지역으로 이동했다. 한세연은 지하 벙커의 지휘 통제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부대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보고들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주력 전차 대대의 연료가 바닥났다는 보고와 함께 통신 장비의 배터리 불량으로 지휘 체계에 공백이 생겼다는 다급한 무전이 날아들었다. 한세연은 즉시 군수 참모인 최대령을 호출하여 상황 설명을 요구했으나 그는 태연한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유류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노후화된 장비들이 훈련 강도를 버티지 못하는 것 같다며 책임을 자연재해와 장비 탓으로 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뻔뻔함이 묻어 있었고 은근히 한세연의 무리한 기동 지시를 비꼬는 뉘앙스를 풍겼다.
지휘 통제실 내의 참모들은 군단장의 눈치를 살피며 숨을 죽였고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그러나 한세연은 당황하거나 흥분하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사보타주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지만 지금은 범인을 색출하는 것보다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즉시 예비 작전 계획을 발동하여 인근의 타 부대와 협조해 비상급유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통신이 두절된 부대에는 전령을 파견하여 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발빠른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유연한 지휘 덕분에 훈련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훈련 강평의 자리에서 최대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수 지원의 한계를 언급하며 군단장의 현실 감각 부족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병사들의 피로도와 장비의 내구 연한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훈련은 오히려 전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마치 자신이 병사들을 위하는 지휘관인 양 행세했다. 일부 장교들은 최 대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다. 한세연은 최 대령의 비판을 묵묵히 들으며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군수 지원의 미비함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에 최 대령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자신이 그녀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착각했다. 그는 한세연이 자신의 영향력을 두려워하여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제 군단은 다시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한세연이 고개를 숙인 채 책상 아래로 꽉 쥐고 있는 주먹을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최 대령은 시내의 고급 요정에서 그를 따르는 장교들 및 군납업자들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그는 비싼 양주를 들이키며 오늘 회의에서 한세연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는 것을 보았냐며 낄낄거렸다. 그는 여자는 역시 큰 소리를 치면 겁을 먹게 되어 있다며 자신의 낡은 성차별적 사고방식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취기가 오르자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블랙펀드의 규모를 과시하며 이번 기회에 한 몫 더 크게 챙길 계획을 떠벌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한세연은 텅 빈 연병장을 홀로 걸으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오늘 훈련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복기하며 최 대령이 어떤 방식으로 보급을 차단했는지 역추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그와 결탁한 부패의 사슬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최 대령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이 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기로 했다. 한세연은 사령부로 돌아와 보안이 유지되는 직통 회선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의 동기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현재 군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수 비리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비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을 걸고서라도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며 친구인 검찰관은 그녀의 단호함에 놀라움을 표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것은 최 대령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다. 며칠 뒤 최 대령은 군수물자 폐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자신의 차명 계좌로 빼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매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제로는 멀쩡한 장비를 업자에게 넘기고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겼다. 그는 이 돈을 이용하여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더 큰 부를 축적하려는 탐욕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이미 한세연의 정보망에 포착되고 있었다. 한세연은 정보참모를 통해 입수한 최 대령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보고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횡령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그가 누구와 연루되어 있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금고 깊숙이 보관하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사냥감이 더 깊숙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는 문구가 적힌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러던 중 최대령에게 솔깃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원금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정보를 가져온 사람은 그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브로커였기에 최대령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군 생활을 정리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들었다. 욕망에 눈이 먼 그는 군단의 예비비까지 손을 대려는 위험한 도박을 결심하게 되었다. 한세연은 최대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고 그가 드디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더 큰 함정에 빠지도록 방관하는 전략을 택했고 표면적으로는 군수 업무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척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최대령은 군단장이 업무에 흥미를 잃었거나 자신을 두려워하여 물러난 것이라고 해석하고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의 탐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군단 사령부에는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었다. 한세연은 매일 밤 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최대령을 옥죄일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부패한 군인 한 명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에 만연한 안일함과 부정을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곧 들이닥칠 파국을 예고하듯 창밖의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새벽 3시의 고요를 찢어발기는 비상 사이렌 소리가 제7군단 전체를 뒤흔들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병사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침상에서 뛰쳐나왔다. 이것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기습적인 전투 준비 태세 점검이었으며 한세연 군단장이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었다. 연병장의 스피커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각 부대의 집결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생활관의 불이 일제히 켜지며 거대한 병영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채 잠이 깨기도 전에 전투복을 챙겨 입고 개인화기와 군장을 결속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였으며 곳곳에서 고함을 지르는 간부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휘 통제실의 상황판 앞에는 이미 전투복으로 한복한 한세연 중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대형 스크린에 표시되는 각 부대의 준비 현황 데이터를 냉철하게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는 참모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시계를 확인했는데 규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자들의 이름을 조용히 체크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번 훈련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병력의 이동 속도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의 지휘체계 작동 여부와 군수 지원의 즉흥성이었다. 그녀는 오늘이야말로 최명길 대령이 자랑하던 완벽한 보급 시스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한편 관사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최명길 대령은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고 비몽사몽간에 수화기를 들었다. 부관의 다급한 보고를 들은 그는 짜증 섞인 욕설을 내뱉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지난밤에 마신 술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그는 한세연이 이 새벽에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것이라며 투덜거렸고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으면서도 짜증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늦게 도착하면 또다시 한세연의 표적이 될 것이 뻔했기에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관사를 뛰쳐나와 지프차에 몸을 실었다.
최 대령이 지휘 통제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훈련 상황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한세연은 통신망을 통해 예하 부대장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자리에 앉아 상황 파악을 하려 했지만 모니터에 떠 있는 수많은 붉은색 경고등이 그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특히 그가 책임지고 있는 군수 지원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 이는 평소에 허위 보고가 나은 예고된 참사였다. 탄약 운반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비상식량이 적재된 창고에 열쇠가 없어 문을 열지 못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었다. 한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대령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싸늘한 경멸이 담겨 있어 그를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끄고 낮은 목소리로 최 대령에게 탄약 보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었고 30분 내로 해결하지 못하면 작전 실패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최 대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엉망이 된 현장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부하들의 무능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한세연은 듣기 싫다는 듯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날이 밝아오면서 훈련에 참담한 결과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전차 대대는 연료 부족으로 기동을 멈췄고 포병 대대는 포탄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도 멍하니 대기해야만 했다. 한세연은 훈련 종료를 선언한 뒤 주요 지휘관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고 그들 앞에서 군수 지원의 총체적 부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동안 총알이 없어 죽는다면 그것은 적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무능한 지휘관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질책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최 대령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최 대령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자신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서류들을 집어던지며 분을 사귀지 못했고 한세연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며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고 한세연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며칠 전 브로커가 제안했던 대박 투자건이 떠올랐고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명함을 꺼내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장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다. 그는 부대 밖의 은밀한 안가에서 브로커를 만났는데 상대방은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브로커는 해외의 히토류 광산 개발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소개하며 지금 자금을 투입하면 한 달 안에 원금의 3배를 보장한다고 유혹했다. 그는 관련 서류와 조작된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주며 이것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속삭였다. 최 대령은 눈앞에 제시된 엄청난 액수의 예상 수익금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고 이 돈이면 군단 내에서의 입지를 돈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상급 부대의 고위 장성들에게 줄을 대고 로비를 하면 한세연 따위는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투입할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브로커는 오늘 자정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그를 압박했다. 그는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으며 머리를 굴렸고 결국 금단의 영역인 군단 예비비에 손을 대기로 결심했다. 군단 예비비는 전시나 천재지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둔 자금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도 같았다. 하지만 최 대령은 자신이 관리하는 복잡한 회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면 잠시 돈을 빼냈다가 수익을 챙긴 뒤
원금만 다시 채워 넣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자위했다. 그는 이것을 횡령이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양심의 가책을 덮어버렸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비밀번호가 걸린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여러 개의 유령 회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체 완료 메시지가 뜰 때마다 그는 극심한 긴장감과 묘한 희열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이 돈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동아줄이라고 믿었으며 성공만 한다면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도취되었다.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그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편 정보과장 김소령은 모니터링 룸에서 최대령의 자금 이체 신호가 감지되자 즉시 한세연 군단장에게 보고했다. 한세연은 보고를 받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예상대로 쥐가 덫에 걸려들었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김소령에게 이체를 차단하거나 경고를 보내지 말고 자금의 최종 도착지까지 추적하여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단순히 횡령 미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불법적인 곳에 쓰였다는 확실한 물증을 잡아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계획이었다. 한세연은 최대령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최대령이 안심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히려 그에게 며칠간 휴가를 다녀오라고 권유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최대령은 한세연의 갑작스러운 호의를 의심하면서도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이를 덥석 받아들였다. 그는 이것이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완벽한 범죄에 감탄했다. 투자한 지 며칠이 지나자 브로커로부터 수익이 발생했다는 연락과 함께 초기 배당금이 입금되었고 최대령은 환호성을 질렀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그의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고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쾌재를 불렀다. 그는 흥분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계약하고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소비를 시작했다. 그는 돈의 맛을 보자 이성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더 큰 수익을 위해 남은 예산까지 긁어모아 추가 투자를 감행했다. 최대령은 부대 내의 측근 장교들을 고급 술집으로 불러내어 비싼 술을 사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고 그들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했다. 그는 자신이 곧 거대한 부를 거머쥐게 될 것이며 한세연 군단장도 곧 쫓겨날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술에 취한 장교들은 최대령의 돈에 눈이 멀어 그에게 아부를 떨었고 한세연을 비하하는 말에 동조하며 낄낄거렸다. 이 모든 대화 내용은 그 자리에 잠입해 있던 정보가 요원의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한세연은 집무실에서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최대령의 오만함과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확인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군복을 입은 자가 돈의 영혼을 팔았을 때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특별 감사 계획서라고 적힌 문서를 꺼내어 결제란에 서명을 했고 그 펜 끝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번 감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군단의 명운을 건 대수술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최대령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브로커는 사실 국제적인 금융 사기단의 일원이었으며 그가 보여준 수익률 그래프는 모두 조작된 허상이었다. 사기단은 최대령이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오도록 미끼를 던진 것이었고 그가 추가로 입금한 돈을 확인하자마자 잠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외의 서버를 통해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최대령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돈을 되찾을 방법은 요원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이들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최대령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다음 날 출근한 최대령은 부하들 앞에서 더욱 거만한 태도로 군림하며 한세연의 지시사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지연시켰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는 든든한 자금줄이 있으니 군복을 벗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배짱을 부리고 있었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친 한세연에게 경례도 하지 않고 삐딱하게 서서 건들거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시정잡배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한세연은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쳤는데 그 미소의 의미를 최대령은 알지 못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뉴스에서는 해외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최대령은 귀를 막고 있었다. 그는 브로커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며 불안감을 애써 외면한 채 행복한 미래만을 꿈꿨다. 그는 퇴역 후에 살게 될 호화저택의 카탈로그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세연은 감사관실에 연락하여 내일 아침 일과 시작과 동시에 군수처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관련자들의 외부 연락을 차단하여 증거인멸을 방지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군단 사령부 건물은 잠든 듯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한세연은 자신의 군화끈을 단단히 고쳐매며 다가올 내일의 결전을 준비했다. 최명길 대령은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기도 전에 눈을 떴고 습관처럼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떨리는 기대감으로 투자 앱 아이콘을 눌렀고 밤새 불어났을 막대한 수익금을 확인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화면이 로딩되는 순간 차갑게 굳어버렸다. 앱의 화면에는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만 이 붉은색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고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브로커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왔다. 최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기를 수십 번 반복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질려버렸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쿵쾅거렸으며 호흡이 가빠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고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해야 했다. 그가 군단 예비비에서 빼돌린 수십억 원의 자금이 공중으로 증발해 버린 것이다. 같은 시각 군단 사령부의 지휘관 회의실에서는 한세연 중장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긴급 참모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책상 위에는 제7군단 특별회계감사 계획이라고 적힌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참석한 참모들을 둘러보며 최근 군수물자 관리와 예산 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결기는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한세연은 이번 감사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군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강도 사정 작업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국방부 검찰단과 연계하여 외부 전문 감사 요원들을 투입할 것이며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녀는 군수처를 최우선 감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감사 기간 동안 모든 회계 장부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사실상 최명길 대령을 겨냥한 선전포고였으며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최 대령이 사색이 된 얼굴로 출근했을 때 군단 사령부는 이미 평소와는 다른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정문을 통과하는 차량들에 대한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고 복도에는 낯선 제복을 입은 헌병들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군수처 건물로 향하면서 불안감을 떨치려 애썼지만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건물 입구에는 감사 중 출입 통제라는 붉은색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을 지키고 있는 헌병들의 눈빛은 매서웠다.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태연한 척 걸음을 옮겼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최 대령은 자신의 책상을 점거하고 있는 낯선 감사관들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들은 이미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서류들을 박스에 담아 봉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은 구석에 모여 앉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었다. 최 대령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감사관 팀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계속했다. 팀장은 잠시 후 고개를 들어 영장을 제시하며 군단장의 특별 지시로 긴급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건조하게 통보했다. 최 대령은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듯한 초조함에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횡령한 예비비 계좌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직감했고 만약 그 사실이 드러난다면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감사관 팀장에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헌병 한 명이 그를 따라붙으며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좁은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어떻게든 횡령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평소 친분이 있던 방산업체 사장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다. 이미 군단 내에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뒤라 아무도 그와 엮이려 하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쁘다며 황급히 끊어버렸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기에 비굴한 목소리로 사정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한편 한세연은 집무실의 모니터를 통해 군수처 사무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최 대령이 당황하여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벼랑 끝에 몰렸음을 확인했고 이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그녀는 감사팀에게 최 대령이 예비비 계좌에 접근했던 로그 기록을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그 증거를 통해 그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할 명분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치밀하게 지휘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 대령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그는 결국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뻗는 무리수를 두었다. 그는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요구하는 업자에게 군인연금을 담보로 잡히겠다며 급전을 부탁했지만 필요한 액수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그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감사관들은 점심시간도 없이 조사를 강행했고 오후가 되자 군수 시스템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도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부상에 기재된 숫자와 실제 은행 잔고 사이에 거대한 공백이 있음을 발견했고 그 금액이 정확히 최 대령이 횡령한 액수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팀장은 즉시 한세연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고 한세연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 그녀는 최 대령에게 자진 신고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척하며
그를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하기로 했다. 한세연은 최대령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호출 자체가 최대령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대령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가며 온갖 변명거리를 생각해 보았지만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한세연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하고는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한세연은 최대령에게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은 채 서류를 검토하며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의 시간은 최대령에게 영원처럼 느껴졌고 시계 초침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듯 크게 들렸다. 마침내 고개를 든 한세연은 최대령에게 군수 예산 중 일부가 비는데 혹시 아는 바가 있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최대령은 심장이 태질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전산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둘러댔다. 한세연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누군가 고의로 손을 댄 것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말은 최대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자신이 이미 도간에 든 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세연은 그에게 내일 아침까지 소명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는 손을 휘저어 나가보라고 했다. 최대령은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왔지만 다리가 풀려 복도벽에 기대어 한참을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그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늘 밤 안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끝장이라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밤이 깊어지자 군단 내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지만 군수처 사무실만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감사관들은 밤샘 작업을 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고 최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갇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서랍 속에 숨겨둔 비자금 장부를 꺼내어 불에 태우려 했지만 라이터 불조차 켜지지 않아 짜증스럽게 집어던졌다. 그는 모든 것이 한세연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이를 갈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최대령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읍소했다. 그는 자신이 곧 장군으로 진급할 예정이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친척들은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 위에 엎드려 절망적인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반성이 아닌 억울함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몰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새벽이시 최대령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문득 한 가지 위험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한세연 군단장이 사택에 혼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그녀를 찾아가 협박을 하든 애원을 하든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된 그는 그것이 최악의 선택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옷매무새를 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겉옷 안주머니에 비자금 관련 서류 중 일부를 챙겨 넣으며 이것을 협상카드로 쓸 생각이었다. 밖으로 나온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흐트러진 정신을 다잡으려 했지만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군단장 공관 쪽으로 향했는데 핸들을 잡은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관 주변에는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그는 익숙한 지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눈을 피해 뒷문 쪽으로 접근했다. 그는 담장을 넘으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다시 일어나 공관 안으로 잠입했다. 한편 한세연은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깨어 있어 외부의 작은 인기척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 시스템을 통해 누군가 공관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경보를 받았고 CCTV 화면을 확인한 후
그 침입자가 최대령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올 것이 왔다는 듯 책을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로 향했다. 그녀는 경비병들을 호출하지 않고 직접 그를 맞이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자신감이자 그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기도 했다. 최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려다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세연과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형광등 불빛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최대령은 그 위압감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혔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밤의 정막은 폭풍전의 고요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한세연 중장의 관사 거실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 정막을 규칙적으로 깨뜨리고 있었다. 최명길 대령은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자각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한세연은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그윽한 향기를 음미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는 최대령의 초조함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불청객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으며 그 침착함이 최대령에게는 더 없는 공포로 다가왔다. 최대령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헝클어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고 술기운을 빌려 애써 굳어버린 혀를 움직이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구걸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주입시키며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가까스로 붙잡고 있었다. 그는 한세연 또한 군단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만큼 깨끗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그녀 역시 어딘가에 거액의 비자금을 숨겨두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군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기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낡은 신념을 맹신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뻔뻔하고 저급했다. 그는 군단장님도 아시다시피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려면 규정된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운을 떼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만들어온 군수 시스템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마치 필요악인 것처럼 포장하며 그것이 지휘관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충정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자신의 횡령 행위를 조직을 위한 헌신으로 둔갑시키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한세연의 반응을 살폈다. 한세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짧게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에 최대령은 그녀가 자신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용기를 얻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자신에게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평생 군단장에 충실한 개가 되겠노라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군내의 모든 비리 네트워크와 인맥을 동원하여 그녀의 앞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던졌다. 최대령은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군단장님께서 관리하시는 특수활동비나 비공식 자금에서 딱 30억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 돈이면 급한 불을 끄고 다음 달에 들어올 리베이트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며 상환 계획까지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그는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이자 상부상조하는 길이라며 자신의 더러운 손을 한세연에게 내밀었다. 그는 한세연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은밀한 거래에 약할 것이며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었다. 한세연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최대령이 말하는 그 관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병사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짓인지 알고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녀는 군복을 입은 자가 국가의 돈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가 바로 군을 병들게 하는 원흉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최대령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대들었다. 그는 역대 어떤 지휘관도 맑은 물에서만 놀지 않았다며 군단장님도 깨끗한 척하지만 뒤로는 챙길 것 다 챙기지 않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을 끌어내리는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을 쓰며 한세연을 도덕적 위선자로 몰아세웠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면 혼자 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근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세연은 다시 소파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최대령 앞으로 던졌다. 봉투 안에는 최대령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투자 사기를 당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와 자금 추적 내역이었다. 한세연은 당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투자처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였으며 당신의 돈은 이미 공중분해되었다고 차갑게 통보했다. 그녀의 말은 최대령의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와도 같았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최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 갔는데 그곳에는 브로커의 정체와 그가 송금한 돈이 세탁되어 사라진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조작된 함정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 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돈과 횡령한 공금까지 모두 날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그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그녀는 최대령이 사채업자와 통화한 녹취록과 부하 장교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던 기록들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그녀는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쥐새끼처럼 돌아다니며 구걸한 행적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고 비웃었다. 그녀의 정보력은 최대령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그는 자신이 한세연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최대령의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후들거려 앉아 있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는 이제 협박이나 거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고 생존 본능만이 남은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다. 그는 한세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오직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한세연은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보며 내일 아침 감사가 재개되면 이 모든 사실이 공식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횡령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하니 군형법상 최고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당신의 명예는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라고 냉혹하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계급장은 떼어질 것이고 평생 감방에서 썩게 될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최대령의 심장을 후벼 팠다. 최대령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았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겁에 질린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심정이었으며 깊은 절망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애원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다. 한세연은 그런 그를 보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당신 같은 군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군의 수치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으며 단지 제복 입은 도둑놈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독설은 최대령의 뼈를 때리는 듯했고 그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지만 사방이 막힌 이 공간에서 그가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최대령은 불현듯 자신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감상적인 호소로 전략을 바꾸려 시도했다. 그는 자신에게는 아픈 아내가 있고 유학 중인 자식들이 있다며 그들의 앞길을 막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가면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다. 하지만 한세연은 당신이 횡령한 돈으로 가족들이 호의호식할 때 배고픈 병사들은 낡은 장비로 추위에 떨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의 위선을 꼬집었다. 그녀는 당신의 가족이 소중하다면 남의 집 귀한 아들들도 소중한 줄 알았어야 했다며 그의 이기심을 질타했다. 그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을 구하는 그의 태도가 역겹다며 고개를 돌렸다. 최대령의 눈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악어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얄팍한 수가 모두 간파당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입을 다물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최대령은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는 한세연이 자신을 살려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심판관의 모습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려야 할지 고민하며 손을 꼼지락거렸다. 한세연은 시계를 확인하며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 나가보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그녀는 내일 아침 헌병대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대화의 끝을 맺으려 했다. 하지만 최대령은 이대로 나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엉덩이가 소파에 본드로 붙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고 절박한 눈빛으로 한세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갑자기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것이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과거 군단장들이 관여했던 비리 의혹을 정리한 문건이었는데 그는 이것을 터뜨리면 군단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물귀신 작전을 시도했다. 그는 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며 같이 죽자고 덤벼들었지만 한세연은 그 문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세연은 이미 그 문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최대령이 조작하거나 부풀린 찌라시 수준의 정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당신은 끝까지 비겁하다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그따위 종이 쪼가리로 나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며 비웃었다. 최대령의 마지막 발악마저 무위로 돌아가자 그는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어 버렸다. 그는 허공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다가 이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거실을 가득 메웠지만 그 소리에는 처절함보다는 비굴함이 더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한때 호령했던 군단 사령부에서 쫓겨나 차가운 감방에 갇히게 될 미래를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한세연은 그런 그를 벌레 보듯 바라보며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위병소에 연락하여 침입자가 있음을 알리려 했지만 최대령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 달라며 애원했고 그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거만했던 대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비는 죄인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한세연 중장은 자신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는 최명길 대령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그 힘에 밀려 최대령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자신의 소매를 털어내며 감히 상관의 몸에 손을 대는 하극상을 저지른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최대령은 그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서 턱을 떨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최대령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불길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패가 바닥났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으며 남은 것은 오직 비참한 최후뿐이라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최대령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며 탁자 위에 놓인 물 잔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물을 거의 다 쏟고 말았다. 그는 차가운 물이 옷을 적시는 것을 느끼며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지 자각했다. 그는 한때 군단 전체를 호령하며 부하들 앞에서 떵떵거렸던 자신의 위엄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다. 하지만 수치심보다 더 강렬한 것은 당장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감옥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한세연에게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입을 열어 그동안 자신이 군수 물자를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부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핑계를 댔지만 한세연의 싸늘한 눈빛을 마주하자 곧 사실대로 실토했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손을 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주식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금액을 횡령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한세연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앉아 최대령의 자백을 묵묵히 들으며 그 내용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그녀는 그가 언급하는 비자금 계좌와 조력자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억해 두었으며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최대령은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까발리며 이야기를 할수록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었는지 스스로 깨닫고 괴로워했다. 그는 말을 하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울먹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지만 한세연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최대령은 자신이 투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횡령한 공금까지 모두 잃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그 브로커 놈만 아니었어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남 탓을 했지만 그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자초한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끝까지 피해자 행세를 하려 했지만 한세연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한세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파멸시킨 것이지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르자 최대령은 갑자기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는 지금 당장 횡령한 금액을 채워 넣지 못하면 내일 아침 감사에서 모든 것이 들통나고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지만 그 큰 돈을 하루아침에 구할 방법은 전무했고 사채업자들조차 그를 외면한 상태였다. 그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고개를 들어 한세연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광기 어린 갈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세연 군단장이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며 그녀에게도 분명 숨겨둔 돈이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군단장급이면 특수활동비나 기밀비 명목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수십억 원은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 돈을 잠시 빌려서 구멍난 예산을 메우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 이성이 마비된 그는 그것이 횡령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라는 요구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입을 열 준비를 했다. 최대령은 소파에서 주르륵 미끄러지듯 내려와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그 소리는 쿵 하고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머리를 조아리며 천하의 최명길 대령이 한낱 여인에게 굴복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그는 바닥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군단장님, 제발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 그의 어깨는 격하게 들썩거렸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얼굴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한세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에 혀를 찼지만 표정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대령이라는 자가 돈 때문에 상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꼴을 보니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당신의 그 무릎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지 당신의 더러운 죄를 덮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고 꾸짖었다. 하지만 최대령은 이미 수치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최대령은 바닥을 기어가 한세연의 발치에 엎드리며 군단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비자금 중 일부만 저에게 빌려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울부짖었다. 그는 제가 잠시 미쳐서 군단장님을 오해하고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 달라며 과거의 잘못을 빌었다. 그는 여자가 군단장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고 다녔던 제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며 자학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돈만 빌려주신다면 앞으로 군단장님의 충실한 개가 되어 시키는 대로 짓고 물라면 물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뱉었던 말인 여장군은 그저 보여주기식 인형일 뿐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멍청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군단장님이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이며 자신 같은 쓰레기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라며 아첨을 늘어놓았다. 그의 태도는 180도 돌변하여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그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이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한세연의 바짓단을 붙잡고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한세연은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최대령의 손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그 차가운 시선은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했다. 그녀는 나는 당신처럼 뒤로 돈을 챙기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내 사전에 불법적인 자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눈먼 돈은 이 방 어디에도 없다고 선언했다. 최대령은 그녀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군단장이 비자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당신도 똑같은 속물이면서 왜 깨끗한 척하냐고 악을 썼지만 그것은 절망에 빠진 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한세연은 더 이상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책상 위에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다. 삐하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리자마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무장한 헌병들은 순식간에 거실을 장악했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최대령을 포위했다. 최대령은 헌병들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다. 헌병대장은 최대령에게 다가와 군형법 위반 및 공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 들었다. 최대령은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팔이 뒤로 꺾였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고 그것은 최대령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그는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한세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헌병대장에게
이 자를 즉시 영창으로 압송하고 내일 아침까지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그가 자해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헌병대장은 우렁찬 목소리로 복명복창하며 최대령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최대령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해서 군단장님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한세연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최대령이 끌려나간 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고 한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추악한 소동으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렸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최대령의 눈물 자국을 바라보며 권력과 돈에 취해 타락한 군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추스르며 내일 있을 후속 조치를 구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탁한 공기를 씻어내렸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군단 내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비록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임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강인하게 빛났고 새벽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붉은 기운이 하늘 끝에서 번져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군단 전체에는 최명길 대령이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산불처럼 퍼져나갔다. 병사들과 간부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한편으로는 올 것이 왔다며 수군거렸고 그동안 최대령의 전횡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내심 통쾌해했다. 군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최대령과 연루된 비리 장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한세연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최대령은 조사실에 갇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고 쉬판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한세연 앞에서 보였던 추태가 떠올라 괴로워했고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절망감에 몸서리쳤다. 그는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손목을 조여오는 수갑의 차가운 감촉은 지독하게 현실적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 할 시간임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한세연은 오후에 전장병을 연병장에 집합시키고 이번 사건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수만 명의 부하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군의 기강과 명예를 강조했다. 그녀는 부정부패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능력과 정직함만이 군인의 유일한 가치임을 천명했다. 그녀의 연설은 병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고 연병장에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시각 최대령은 헌병대 호송차에 실려 군 교도소로 이송되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군단 사령부의 전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부대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는 처지가 된 것을 비관하며 굵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너무 늦은 후에였고 버스는 무심하게 속도를 높여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거대한 철문이 굳게 닫혔다. 한세연은 집무실 창가에서 멀어져가는 호송차를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한때 동료였던 자를 자신의 손으로 처단해야 했던 아픔을 삼키며 이것이 지휘관이 짊어져야 할 고독한 무게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다시 업무를 시작했고 서류 위를 달리는 그녀의 펜 끝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군단은 비를 맞은 뒤 땅이 굳어지듯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최명길 대령의 긴급 체포는 제7군단을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신호탄이 되었고 사령부는 개혁의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국방부 검찰단과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군수처를 중심으로 얽혀있던 비리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다. 그동안 최대령의 비호 아래
호의호식하던 하수인들과 결탁한 외부 납품업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취조실 앞 복도에는 불안에 떠는 장교들과 업자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패배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사령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날카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썩은 환부를 도려낸다는 비장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수사 결과 드러난 최대령의 비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으며 그 내역이 공개되자 군 안팎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병사들이 입어야 할 방한복 예산을 가로채고 전투 식량의 등급을 속여 차액을 챙긴 파렴치한 행각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뉴스에서는 연일 제7군단의 군수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군의 기강회의를 질타했고 최대령은 탐욕스러운 부패 군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언론은 동시에 이러한 거대 비리를 과감하게 척결한 한세연 군단장의 리더십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를 영웅시하기 시작했다. 몇 달 뒤 열린 군사 재판정의 분위기는 엄숙하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했고 방청석은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최명길은 불과 몇 달 전에 거만하고 위풍당당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늙고 초라해져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변호인이 하는 말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검찰관이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야유가 터져 나왔고 최대령의 어깨는 죄책감이 아닌 수치심으로 작게 떨렸다. 한세연 중장은 증인석이 아닌 방청석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최대령이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군을 위해 헌신했다고 강변하며 비자금 조성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한세연은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재판부는 최명길에게 징역 15년과 거액의 벌금형 그리고 불명예 제대를 선고하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최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퇴정해야만 했다. 그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방청석을 돌아보았을 때 한세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그에게 어떤 감정도 내보이지 않은 채 냉정하게 시선을 거두었다. 그것은 한때 동료였던 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더 이상 그와 얽히지 않겠다는 단호한 작별 인사였다. 최대령의 몰락과 함께 그를 따르던 최라인의 장교들은 전원보직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고 뿔뿔이 흩어졌다. 한세연은 그 빈자리에 출신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과 청렴성을 검증받은 인재들을 대거 발탁하여 채워 넣었다. 새로 임명된 군수참모는 야전 경험이 풍부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한세연의 개혁 의지를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했다. 군단 사령부의 조직 문화는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의전과 접대 문화가 사라진 자리에 실용주의와 투명성이 자리 잡았다.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한 것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말단 병사들이었는데 그들의 식탁 위에 오르는 반찬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낡고 고장난 채 방치되었던 난방시설들이 전면 교체되었고 보급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면서 병영 내의 불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병사들은 이 모든 변화가 새로운 여군단장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는 날이 갈수록 두터워졌다. 여자가 오면 피곤해진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편견은 능력 있는 지휘관이 오면 군대가 바뀐다는 새로운 믿음으로 대체되었다. 한세연은 단순히 비리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녀는 모든 예산 집행 내역을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정례화했다. 그녀는 투명성이야말로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군단은 더욱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복잡한 서류철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모든 상황이 한눈에 파악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제7군단은 연례 혹한기 전술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1년 전 훈련 때와는 달리 모든 전차와 차량들은 연료를 가득 채운 채 힘차게 기동했고, 통신 장비들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한세연은 지휘 통제실에서 훈련 상황을 지켜보며 참모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지시를 내렸고, 예하 부대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훈련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는 예전의 답답함 대신 승리를 확신하는 우렁찬 함성처럼 들려왔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열린 강평회에서 한세연은 고생한 지휘관들과 참모들을 격려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과거 최명길 대령이 앉아 비아냥거리던 그 자리에는 이제 열정 넘치는 젊은 장교들이 앉아 눈을 빛내며 군단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세연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명실상부한 최정예 군단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참석자들은 진심 어린 박수로 그녀의 리더십에 화답했다. 그날 밤 한세연은 1년 전 최대령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던 관사의 거실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악몽이 아닌 성장을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군모를 어루만지며 권력이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한세연은 헬기를 타고 예하부대 순시를 나갔는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설원 위의 기지들이 평화로우면서도 든든해 보였다. 헬기가 착륙하자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군단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한세연은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성별이나 나이로 평가받는 대상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 증명된 진정한 군인이었다. 그녀가 부대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한 해 된 이등병이 수줍게 다가와 사인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위의 간부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한세연은 웃으며 병사의 식판 귀퉁이에 펜으로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주었다. 병사는 감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식당 안은 병사들의 환호성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한세연이 병사들에게 어떤 존재로 각인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녀는 공포가 아닌 사랑으로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한세연은 부관에게 문득 과거 최대령이 했던 여 장군은 쇼일 뿐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부관은 당황하며 그런 망발은 잊어버리시라고 대답했지만, 한세연은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 말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이 쇼가 아닌 리얼리티임을 증명하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적이 자신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스승이었다고 회고했다. 시간이 흘러 한세연의 임기가 끝나고 상급 부대로 영전하게 되었을 때
제7군단 정문 앞에는 그녀를 환송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장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떠나는 군단장의 차량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한세연 또한 차창을 내리고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그녀가 심어놓은 정의와 원칙이라는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숲을 이루고 있었다. 제7군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강한 부대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에필로그. 수년 후 국방부 장관이 된 한세연은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섰다. 그녀의 머리에는 어느새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생도들을 바라보며 군인의 길은 고독하고 유혹이 많은 길이라고 운을 떼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시련과 유혹,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후배들에게 올바른 군인 정신을 당부했다. 그녀는 연설 도중 잠시 말을 멈추고 먼 하늘을 응시했는데 마치 그곳에서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듯 했다. 그녀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권력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라고 준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오직 정직한 땀과 피로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가치라고 역설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생도들은 모자를 던지며 환호했고 그 함성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울림이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한세연의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초임 장교 시절부터 써왔던 군 생활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펜을 들어 짧은 문장 하나를 적어 넣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 그리고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국방부 청사 앞에 국기가 밤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국기를 향해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군인의 숭고한 맹세이자 아름다운 마침표였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